2020년 10월 오늘의 책은 폰 쉔부르크 씨의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알렉산더 폰 쉔부르크 지음, 김인순 옮김, 필로소픽, 출판사는 필로소픽. 뒤에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아하게 가난을 과시하면서 쿨하게 부자들에게 신경 끊는 법. 나는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부유한, 그야말로 무척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흥미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취향이 고상한 부자들은 예로부터 간소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부유한 사람일수록 평범한 삶을 흉내내는 것을 사치스러운 일로 여긴다. 화보 잡지 독자들이 입 벌리고 부러워하는 부자들의 관습인 요트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것도 비슷한 종류이다. 요트에서의 삶은 부자들에게 바로 캠핑이나 다름없다. 부자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함께 북적거리고 작은 선실에서 두세 사람이 섞여 잠을 자고, 간단히 말해 소박한 삶과 가까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화보 잡지 독자들은 귀하신 분들이 갑판 위에서 햇볕을 쬐며 기지개 켜는 모습을 보고 참 격조 높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화보 잡지 독자들의 삶을 흉내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서 햇빛 아래서 책을 읽는 것이 피곤하기 때문에 입 벌리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읽는 것과 같은 화보 잡지를 읽는다. 본문 중에서 소제목, 일을 줄이고 인생을 즐겨라. 조지 버나드 쇼의 네가 돈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가 직장 없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처음 몇 주일은 특이했다. 나는 여기에서 실업자라는 말을 피한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는 누구보다도 빨리 상황에 적응했으며 나를 더 이상 언론인이 아니라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보았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그런 사람을 바라마지 않았던가. 게다가 독일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할 줄 아니 그보다 더 바람직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무슨 일에 종사하시지요? 어김없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파티 석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그 물음에 응징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실업자라고 대답했다. 나는 무슨 일에 종사하지요? 라는 이 물음이 화제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측정해 보았다. 직접 두 손으로 일해서 돈을 벌거나 어린 시절 좋은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몇 분이 지난 다음에야 묻거나 아니면 아예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프리랜서, 변호사, 의사들은 1, 2분 정도 걸리고 광고인과 언론인들은 30채도 참지 못한다. 무슨 일에 종사하시지요? 이 물음은 속물적이고 고루한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아직 해고되지 않은 사람들도 일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지 않는 게 좋다. 일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저지른 불손에 대한 징벌로 생각된 것이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희는... 그러다 루터와 칼뱅에 의해서 일은 도덕적인 계율, 삶의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일은 대부분 진정한 삶에서의 도피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삶의 내용에는 거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 경제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온 견해는 일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의 사생활은 황량할지 모르지만 직업에서는 큰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회사 일을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하루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 자신과 회사를 완전히 동일시하며 회사에 전력을 다한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오래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현재 하버드나 인시아드 같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스쿨에서 그러한 유형의 직원은 비용과 생산성 면에서 기업의 위험한 존재라고 가르친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 탈진해서 기능이 정체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이다. 24시간 내내 휴대폰이나 블랙베리, 노트북을 통해 직장과 연결되어 있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 조용히 물러나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 방 안의 가구를 머릿속에서 새롭게 배열하는 등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정신력을 해칠 뿐 아니라 회사 경영의 관점에서는 생산력에까지 누를 끼치게 된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는 유달리 야심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해하며 심지어는 병적인 조울증까지 나타내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직장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흥미롭게도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예를 들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비용을 절감한 기업에서 직원들의 질병에 의한 결손이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인간의 활력과 면역체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위르겐 클린스만은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능동적으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캘리포니아에는 직원들이 단체로 하루에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 숨쉬기 운동을 하고 명상에 잠기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모든 직원이 여기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는 안마사가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목을 일일이 마사지해주는 회사들도 있다. 마사지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는 바닷가재의 내부 기관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단 한 번만으로는 큰 시료를 거두기 어렵다. 효과적인 치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듯하다. 그 치유 방법에 비하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다른 모든 시도는 엉터리 의술처럼 보인다. 그것은 바로 사태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삶의 활력을 잃지 않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부 생활태도와 습관, 이를 바라보는 관점을 점검해야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로지 일로만 자신을 규정하는 일이 과연 의의 있는가?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 보이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저녁에 맨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나서는 것이 과연 행복에 이르는 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친구 중에서도 그런 철두철미한 언론인이 한 명 있다. 내가 베를린의 황색 신문사에 취직했을 때 그 친구는 이미 거기에서 연합뉴스 파트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는 항상 줄담배를 피워가며 일에 열중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20대를 채 넘기기도 전에 유력한 일간지의 사장직을 맡을 정도로 아주 유능했다. 그리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시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고위 공직자들은 그 친구에게 아부하는 말을 건넸으며 나이 많은 동료들은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이상하게 위의 몸이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안고 잠에서 깨어났다. 마치 몸이 묵직한 화강암 판처럼 느껴졌으며 왼팔이 고통으로 불타는 것만 같았다. 심근경색, 그때 나이 33살이었다. 내가 해고될 무렵에 변호사 사무실의 동업자로 자리를 잡으면서 나와는 엇갈린 길을 걸은 친구도 있다. 그 친구도 나처럼 가정이 있었으며 자녀가 2명 있었다. 지금 그는 시시하게 하루 12시간이 아니라 16시간을 일하며 주말에는 서류를 점검하고
2, 3일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간다. 소송 의뢰인 대부분이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는 탓에 그곳에 아예 집까지 하나 마련했다. 그는 지금 뮌헨의 슈바빙 대신에 뮌헨 남쪽 동네 정원이 딸린 근사한 작은 단독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산다. 아니면 가족이 그 친구 없이 사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이들이 사춘기 연령에 접어들어서야 뒤늦게 아이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어쩌다 우연히 남편과 마주치면 놀랄 것이다. 그 대신에 최소한 돈 걱정은 모르고 살지 않을까 싶다. 그럴 것이다. 특히 자녀들이 있다면 돈 걱정이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일벌레들은 알지 못하는 실제 삶을 돈 걱정을 통해 조금 맛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다. 내 경우를 말하면 나는 이따금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자유 언론인으로서 일정하지 않은 수입으로 가족을 힘겹게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에 지금은 담배 연기 자욱한 혼탁한 사무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온다. 일터까지 가는 길, 즉 아침 식사를 하고 내 컴퓨터까지 가는 길은 교통 상황에 따라 10초에서 20초 걸린다. 과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하루에 꼬박 2시간이 걸렸다. 신문사에서 해고된 지금처럼 일할 시간이 많은 적은 결코 없었다. 게다가 점심시간은 번잡스럽게 또 얼마나 길었던가. 드디어 나는 시간과 신경을 소모시키는 이런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전히 독서가 내 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날씨만 좋으면 언제든 베란다에서 책을 읽는다. 내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는지 햇볕을 쬐며 졸고 있는지 언뜻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가 깨닫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한참 걸렸다.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내 하루가 회사에 의해 타율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호사를 누린다. 그러다 책상에 앉고 싶은 기분이 전혀 아닌데 부득이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옛날부터 잘 알려진 술수를 이용한다. 그 술수를 활용하면 많은 것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일을 놀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따분한 글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자, 일을 시작하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가지고 한번 놀아보자고 생각한다. 뭔가를 유희적으로 보는 순간에 부담이 줄어든다. 놀이를 즐기는 소질은 여유를 부리는 능력과 일맥상통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여유가 신성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여유를 부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한다. 오직 여유를 부리거나 재미삼아 뭔가를 할 때에만 진정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가프터 호수에서 노를 저으며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냈다. 정구는 무척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독일 어느 시계 수리공이 여가 시간에 발명했고, 인터넷은 전자계산기를 재미삼아 연결시킨 몇 명의 컴퓨터 광이 구원했다. 에곤 프리델은 근대 문학사에서 인류의 위대한 발명 다수가 재미삼아서 유희적으로 발명을 즐긴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을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옛날 나의 라틴어 선생님이셨던 도이치 박사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아직 체벌이 존재하던 시절의 유물 같은 존재였는데 동사 변화를 잘못 외우는 학생들에게 툭하면 알밤을 주고 말끝마다 맞지? 라고 물었다. 그 라틴어 선생님은 세상에는 참으로 혐오스러운 것이 2가지 있는데 그것은 게으름과 오만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러나 오만은 우리같이 영락한 많은 귀족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것, 신분 의식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유,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능력은 무척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이었다. 1516년 토마스 모어는 새로운 문학 장르의 문을 연 유토피아를 집필하면서 인류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을 꿈꾸었다. 이 유토피아는 거의 현실이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결함을 부정할 수 없다. 소수만이 정규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곳에서는 소수만이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법이다. 한나 아렌트는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측할 수 있게 되기 이미 오래전인 1958년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직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활동은 노동이다. 그 노동을 잃어버릴 노동사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보다 더 숙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유급 노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통해서 주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간곡히 권할 수밖에 없다. 수제모, 가난해진 사람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 건강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오른쪽으로 감기는 건강 자석 매트리스나 알약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 건강한 식생활도 운동을 대신할 수 없다. 조금도 힘들 필요 없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약속하는 건강요법들이 현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것들은 주로 기름진 육류만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다이어트 요법과 비슷하다. 그 요법은 어느 미국인이 발견했는데 그는 세계적으로 부유한 저자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지만 결국 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두었다. 그의 저서들은 지금도 베스트셀러이며 그의 이름을 딴 음식들이 많이 있다. 그의 미망이는 남편이 스스로 발견해낸 다이어트 방법 때문에 죽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소한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운동화를 팔면서 그 운동화를 신으면 특별히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선전한다. 사실 실내화로 상징되던 시대에 아이러니컬하게도 푸마 운동화와 아디다스 운동복이 유행의 필수적인 액세서리였다. 해마다 유럽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헬스클럽 회원증에 수십억 유로가 낭비된다. 사람들은 지방 조직의 팽창에 항복했다고 시인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양심을 달래준다고 믿는 일들에 많은 돈을 지출한다. 인간은 현재 편안함에 적응돼 있지만 원래는 편안하게 지내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 수천 년 전에 걸쳐 발전하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이 몸을 움직이고 식량을 채집하고 노획물을 힘겹게 운반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다 우리의 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가 서서히 우리 주변에 생겨났다. 그러나 몇 년 동안 먼지 속에 파묻어 두어도 흠없이 작동하는 기계와는 달리 우리의 몸은 애석하게도 충분히 보살피지 않으면 손상된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는 경우에도 신진대사 장애, 근육 위축, 비만, 자세 변형, 피로, 산소 결핍, 수면 장애, 혈관 폐색, 그리고 결국에는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야기한다. 우리는 최대한 자기 자신을 아끼려고 하면서 몰락해 간다. 그러나 운동이 심신의 건강에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건강을 최고의 절대적인 자산으로 여기고 오로지 그 뒤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건강이라는 종교는 가능한 한 영원하고 완벽한 안식을 누리려는 갈망에서 비롯되며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각양각색의 온건파와 과격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건강할 수 없다.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살피는 사람은 극히 제한된 삶을 영위하게 된다.
나도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던 시절에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헬스클럽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꼬박꼬박 회부를 납부했지만 처음에 열광이 식은 후에는 헬스클럽을 찾는 발길이 차츰 뜸해졌다. 지금은 회원비를 절약해 바닥에 설치한 손잡이 2개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침실 문틀에 부착시킨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를 하는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그래서 몸을 조금 단련하려고 상업지역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아한 스포츠는 자연 속에서 빠르게 걷는 것이다. 이 스포츠는 몇 년마다 이름이 바뀌는 순환을 겪는데 현재는 워킹이라 불린다. 취향에 따라서 힐 워킹, 노르딕 워킹, 젠 워킹, 레이스 워킹, 아쿠아 워킹, 바이탈 워킹, 보디 워킹이 있다. 레저 산업은 새로 유행하는 스포츠 종목마다 새로운 완벽한 복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단언하지만 그것은 결국 흉물스럽게 화려한 옷을 걸치고 온갖 장비로 무장한 화보 잡지 독자들이 우리의 녹지대를 점거하는 사태를 낳을 뿐이다. 스포츠 기구와 패션에 들이는 비용이 적을수록 취향에 대한 자신감을 증명한다. 이를테면 오래 달리기를 하는데 낡은 운동복 바지와 운동화 한 켤레, 티셔츠 하나면 부족할 게 없다. 층계에 오르는 것도 오래 달리기와 같은 효과가 있다. 하루에 8분씩 가능하면 2~3번 숨을 몰아쉴 정도로 층계를 오르면 적혈구의 숫자와 더불어 산소 공급량이 월등히 증가한다. 그것은 흥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단연코 값이 가장 저렴한 흥분제이다. 탭댄서, 아니 최고의 탭댄서 마스터도 계단 오르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쫓아갈 수 없다. 마돈나는 벌써 오래전에 이 사실을 인식했다. 그녀는 순회 여행에 나서는 경우에 숙박하는 최고급 호텔의 헬스클럽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층계를 15분 동안 오르내릴 수 있도록 층계참의 통행을 막아줄 것을 호텔 경영진에게 부탁한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은 운동량을 늘림으로써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우아하게 뜻을 이룰 수 있다. 운동의 결핍은 빈곤의 한 형식일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아둔함과 침울함을 유발한다. 다행히도 이런 종류의 빈곤은 동전 한 입 들이지 않고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비결은 사태를 인식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한 번 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자제력을 발휘하여 엘리베이터 대신 층계를 이용하고 버스나 택시, 승용차를 타는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닐 때마다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를 얻게 된다. 반면에 몸 놀리는 것을 피할 때마다 건강의 자산을 갉아먹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따르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의 꼭대기층은 고생이 아니라 계속 이득을 가져오는 투자 자산이다. 생활의 질과 더불어 개인적인 부 역시 몸을 충분히 움직이느냐는 문제와 직결된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30분씩 운동을 하는 사람의 신진대사와 면역체계는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기분이 한결 좋아질 뿐 아니라 면역 능력이 강화되어 전반적으로 심장과 폐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운동에서 얻는 삶의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통신 판매 회사에 배달을 시킬 수도 없고 현금 카드로 주문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소제목 휴가 여행이 필요한가? 이제 좀 유행이 지났어. 그렇지 않아? 카를 라거펠트 여행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 학문적인 연구 결과는 거의 모든 사람이 휴가 여행을 떠날 때보다 조금 더 아둔해져서 돌아온다고 증명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3주일 동안 휴가를 보낸 사람의 지능지수는 여행을 떠나기 전보다 약 3% 낮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Z족들이 1년에 10번 휴가 여행을 떠났다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지능 상태는 얼마나 열악하단 말인가? 낯선 나라로의 여행, 해변의 달콤한 삶, 호화 유람선 항해와 고급 호텔, 수영장의 이국적인 음료수, 이런 비슷한 상투어들이 우리에게 발휘하는 터무니없는 매력은 해당 업계가 우리의 의식 깊숙이 파고들어 여행 그 자체가 충분히 탐낼 만하거나 매혹적인 것이라고 잘못 유포시킨 결과이다. 관광여행이라는 낱말은 이 낱말이 독일어 사전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10년이다. 이 낱말은 처음부터 조롱의 대상이었다. 그러고 나서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폰타네가 불편한 심정을 토로한다. 너도 나도 여행 다니는 것은 우리 시대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이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여행을 다녔는데 지금은 아무나 여행을 다닌다. 여행 다니기가 옛날에는 참 좋았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허풍이다. 허둥지둥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는 것은 과거의 파발꾼과 순례자, 범죄자, 노상 강도, 상인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었다. 그것은 결코 즐겁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위험했다. 오로지 여행을 위한 허무맹랑한 여행은 영국 부잣집에 할 일 없는 셋째 아니면 다섯째 아들들의 발상이었다. 시민 계급은 상류층의 모험가들이 헐렁한 반바지 차림으로 고원 목장을 이리저리 기어오르고 손에 안내서를 펴들고 무너진 유적지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었다. 오늘날 관광여행이라 불리는 것은 겉으로는 고상해 보였지만 사실은 기괴했던 영국 속물들의 세계 일주 여행이 발전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하마드리 노니는 케냐 호숫가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숲을 한가운데에 핀치 허턴 사냥 막사가 있었다. 그것은 영국의 슈퍼 속물 데니 핀치 허턴이 과거에 그곳에 지었다고 하는 사냥 야영지를 재현한 것이다. 페르시아 양탄자, 불룩한 크리스탈 병 속의 보르도, 마호가니 탁자, 이 모든 것이 막사 안에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로버트 레드퍼드가 핀치 허턴 역을 맡아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재간꾼으로 등장하는 시드니 폴락의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서와는 달리 현실에서 그 가련한 인간은 고상한 채아는 괴팍한 인물이었다. 루돌프 모스하머가 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핀치 허턴은 틀림없이 케냐에서 그렇게 처신했을 것이다. 영국 식민주의 시대 말기에 그런 괴팍한 신사들은 수백 명씩 먼 이국을 떠돌아다녔다. 그것은 대영 제국의 전성기가 지나갔다는 믿을 만한 징후였다. 현실 세상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호화 유람선이다. 호화 유람선 여행은 말하자면 클럽 휴가의 순수한 형태이다. 나는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언론인이라는 직업상의 이유로 초대형 호화 유람선 코럴 프리센스를 탄 적이 한 번 있다. 그 배의 총 등록 톤수는 약 12만 톤이다. 총 등록 톤수는 배의 크기를 가늠하는 도량 단위인데 그것에 따라서 배에 실을 수 있는 디저트 양이 산출된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람선 여행은 이상적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통적인 선상 활동, 즉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커피와 케이크, 저녁 식사와 한밤중의 만찬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비어있는 시간, 대략 20분은 힘들이지 않고 스낵으로 때울 수 있다. 이를 위해 하루 24시간 내내 선상 바의 메뉴 뷔페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림잡아 세계 칼로리 비축분의 3분의 2가 제공된다. 정말로 끔찍한 사태에는 전부 승선료에 포함되어 있는 탓에 단 하나의 메뉴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다. 드디어 체중이 소형 자동차 몸무게에 버금갈 정도가 되면 배가 항구에 입항한다. 그러나 항구에서 서너 시간 이상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박료가 너무 비싸서 추가로 1분 연장될 때마다 선박회사에 정확하게 계산된 이득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곳 토착민 특유의 작업장을 서둘러 구경하기 위해 승객들은 이미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빽빽이 올라탄다. 호화 유람선 승객들은 선상 쇼업이나 선상 바에서 죽치지 않으면 가능한 빨리 미헬 프리드만의 피부색과 같아지려고 갑판에 누워 햇볕을 쬐다. 주로 퇴직자들이 유람선 여행을 애용하는데 그것은 집에서 조용히 여행의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지 싶다.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는 사람은 레저 산업에 이끌려 꿈을 정해서는 안 되며 도달 가능한 자신만의 꿈을 기획하여야 한다. 위스망스의 소설 거꾸로의 주인공 데제상트처럼 지나치게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프랑스 옛 귀족 가문의 후예, 세상에서 물러나 조용히 살아가는 과민한 데제생트는 모든 여행을 거절한다. 파리 교회에 위치한 집에 필요한 모든 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디킨스의 책을 읽은 후에 여행을 꿈꾸기 시작한다. 그래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운다. 하인에게 가방을 꾸리라고 이르고는 어리둥절해하는 하인에게 1년 후 아니면 몇 개월 후 아니 어쩌면 몇 주일 후에 돌아올지 모른다고 말한다. 정확하게 언제 돌아올지는 그 자신도 모른다. 데제생트는 파리행 기차에 올라탄다. 파리에 도착해서는 런던 여행 안내서를 사기 위해 리볼비 거리로 간다. 때마침 세차게 쏟아지는 비가 코앞에 닥친 여행을 예감하게 한다. 데제생트는 여행을 계속하기 전에 서둘러 술집에서 영국산 포트와인을 한두 잔 마시려고 한다. 그런 후에 영국 레스토랑에서 영국인들 틈에 섞여 앉아 식사를 하고 에일을 마신다. 많은 음식과 냄새, 소리, 포트와인과 에일 후에 데제생트는 피곤해져서 영국으로 데려다줄 배가 기다리고 있는 DF행 기차를 그만 놓치고 만다. 영국까지 고단한 여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것을 체험한 사실에 무척 행복해하며 조금의 애석함도 없이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오른다. 상상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영국에 가보지 않았던가. 비, 안개, 북적거리는 도시. 이제 세상 무엇 때문에 어설프게 장소를 옮겨 불멸의 인상들을 잃어버려야 한단 말인가. 데제생트는 여행을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트렁크, 짐, 꾸러미, 가방을 들고서 길고 위험한 여행 끝에 마침내 다시 집에 돌아오는 사람처럼 녹초가 되어 하인 앞에 나타난다. 이탈리아에서는 데제생트와 비슷한 사람들이 분명 점점 늘어나는 듯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있다. 휴가를 떠난 척 위장하는 것이다. 자동 응답기를 틀고 화분을 옆집에 맡기고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 채우고 아이들에게 비디오를 틀어주고 2주일 동안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약 300만 명의 이탈리아인이 해마다 휴가를 떠난 척 가장한다고 한다. 여행을 떠날 만큼 돈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휴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의 선구자라는 사실을 누군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소제목,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기술. 옷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볼성사납게 옷을 입는 것만큼이나 고상하지 못한 일이기에 나는 여기에서 길게 말하지 않을 생각이다. 옷차림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순간 적어도 남자들의 경우는 우아함과 거리가 멀어진다.
옷은 날개가 아니다. 완벽한 맵시의 양복에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실크 넥타이를 매고 최고급 구두를 신을 수 있다. 그렇게 입고서 편안하지 못하면 버뮤다 바지를 입은 달라이 라마처럼 보인다. 우아함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입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고루 적용할 수 있는 명확관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 친구 하나는 정말로 비참한 기분이 드는 경우에 위에서 아래까지 빼입는다. 이것이 그 친구의 기분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날 그 친구는 오직 옷차림에만 신경을 쓴다. 날씨가 무덥고 마음이 심란할수록 넥타이가 힘껏 그 친구를 다잡아준다.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양복 차림으로 출근하는 친구도 있다. 그러면 언제나 조금 변장한 듯 보이는데 그러다 주말에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으면 비로소 우아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규칙은 사람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사람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옷을 건전하게 경멸하는 사람 말이 우아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지나치게 옷을 차려입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수하게 입는 것이 더 낫다. 옷을 빌려서 뻔뻔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일부러 아무렇게나 옷을 입는 것은 스타일에 대한 자신감과 거리가 멀다. 의도적으로 아무렇게나 입든지 의도적으로 쏙 빼입든지 어쨌든 노력한 티를 내보이는 것은 우아함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우아함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 신사용품 전문점에서 방금 쏙 빼입은 듯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다. 일부러 남루하게 입어서 우아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사이비 댄디들도 그에 못지않게 저속해 보인다. 자신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길 바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남자들의 경우에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옷을 잘 모아두어야 하며 너무 눈에 띄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을 보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옷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베르너 존바르트는 이른바 여자들의 낭비벽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존바르트에 따르면 현대적인 정신은 사치풍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사치풍조는 세계사에서 여성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내 아내의 신발장을 바라보면 존바르트의 견해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내 아내도 요즘에는 일종의 피로현상을 드러낸다. 얼마 전 아내는 이 정도면 신발이 충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현재 소매업의 숫자를 감안하면 시류를 따르는 게 분명하다. 아내의 친구들도 대부분 옷을 사서 옷장에 쌓아두는 단계에서 벗어났다. 심심풀이나 스트레스를 풀려고 옷을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이다. 비싼 디자이너 브랜드에 많은 돈을 투자하던 시절보다 지금 옷맵시가 뒤떨어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 마야 누나는 자라, H&M 제품들을 요제프나 구찌에서 산 듯 보이게 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다. 누나의 말에 따르면 비결은 무조건 저렴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물건은 재고정리 박앤세일이나 중고 의류 가게에서 구할 수 있다. 내 아내의 가장 근사한 옷 가운데 하나는 결혼식이나 칵테일 파티 어디에 가든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는 일제 실크 코트이다. 그런데 사실은 미넨의 헌옷 가게에서 30유로에 구입한 것이다. 이런 가게들 말고 여자들이 가벼워지는 호주머니 사정에 상관없이 취향을 예전대로 유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핸드미다운, 옷을 서로 물려주는 것이다. 나는 아내의 친구들이 정교한 연락망을 통해 서로 입던 옷을 교환하고 선물하는 것을 관찰했다. 최근에는 어퍼웨어 파티가 유행하고 있다. 지나치게 많은 옷에 실증이 난 데다가
약간의 현금이 필요한 젊은 부인들이 친구들을 초대하여 개인적인 점포정리 박연 세일을 개최하는 것이다.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스타일에 자신 있는 부인들도 때로는 분위기에 휩쓸려 유명 브랜드를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불경기 덕분에 심플한 스타일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 요즘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돈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비웃음을 살 뿐이다.